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어울리는 주제라고 말을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약간 이게 어울리기는 한데 약간 슬프게 어울리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웃픈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저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연구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하는 연구 주제는 미래 사회의 위험에 대한 겁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연결되기도 하는데 개인화의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연결된 채 단절되는 사회에서 어떤 일상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를 좀 오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전체 인구, 대한민국의 현재 전체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요? 5,200만 명 맞죠? 5,168만 명, 이 정도로 되고 있고요. 그러면 1인 가구는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소리가 약간 들리긴 했는데 1,000만 명입니다. 1,021만 명, 1,012만 명, 그리고 또 통계청에서는 한 800만 명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고 행안부에서는 1,000만 명 정도가 넘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전체 세대 중에, 전체 인구 중에 20%가 넘는 상황인 거고, 세대별로 하면은 40%가 넘습니다. 왜냐면은 가구별로 다인 가구들은 모여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 10집 걸러 4집은 지금 혼자 사는 집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굉장히 보편화된 시대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전과는 달리 전체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인, 독거노인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홀몸 노인이라고 해서 노인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장년 세대에서도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고 청년 세대의 비혼율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보시면은 모든 세대에서 크게 들쑥날쑥 하지 않고 편만하게 분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우리가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지금 제가 여기서 손을 들게 하진 않겠지만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세대가 혼자 살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인 가구에 대해서 제대로 발화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1인 가구에 대한 서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통 이제 가족의 생활사를 보면은 20, 30대는 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40, 50대에 양육을 하고 60대에 은퇴를 해서 뭐 노후의 삶을 보낸다 이런 게 있는데 1인 가구는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지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미지화된 어떤 표면적인 상만 가지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정책적인 측면, 특히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1인 가구는 굉장히 불쌍하고 취약하고 저소득층이고 실패한 가구다라는 의미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나 혼자 산다나 아니면은 뭐 나는 솔로 여러 가지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좀 문화적인 담론 혹은 소비자들의 담론, 솔로 이코노미, 뭐 골드미스와 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카테고리 안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1인 가구들이 보통 사람 1인 가구로 이 세상에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제가 한 2019년부터 준비를 해서 2020년도부터는 이거에 대한 프로젝트를 좀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워킹 언론, 케어링 언론, 플레잉 언론, 다잉 언론이라는 언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 또 사진도 수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하는이기 때문에 약간 경제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좋겠지만 제가 사회복지학과의 사회과학자로서 좀 이야기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 4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텐데요. 첫 번째가 비혼은 정말 개인적인 선택일까에 대한 겁니다. 사실 제일 초기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비자발적인 결과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3포 세대의 문제다. 결혼 포기하고 출산, 연애를 포기하는 세대.
불안정한 시장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결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이게 2015년, 11년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19년 정도가 됐을 때는 9포 세대까지 갔어요. 한 포씩 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9포 세대까지 가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그런데 이게 2016년 정도 되면서는 담론이 조금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여성분들도 이런 걸 많이 느꼈을 텐데 주류 담론이 이제 기존에 포기하는 비자발적인 미혼의 상태가 아니라 비혼주의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된 배경에는 강남역의 여성 묻지마 살인 사건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여러 영화들, 뭐 82년생 김지영이나 아니면은 베스트셀러들이 비혼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다루는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20, 30대 여성들 사이에서 페미니즘과 비혼주의가 되게 중요한 문화적인 트렌드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2021년 정도가 되면은 남성들 사이에서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퐁퐁남이나 설거지론 이런 신조어들이 많이 등장을 이 시기에 하게 됐고 그러면서는 비혼인데 어쩌라고 이 유튜브의 그림을 보듯이 남성들 사이에서도 결혼하면 손해다라는 이야기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의 자유로운 솔로 담론 그러니까 솔로 디폴트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게 2020년대 이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실은 제가 2025년 정도 지금이죠. 지금 한 7월달 정도까지는 이게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었거든요. 1인 가구가. 근데 8월 정도 됐을 때 행안부에서 1인 가구 1000만 시대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많은 뉴스에서 1인 가구들에 대한 인터뷰들이 보도가 됐고 그 과정에서 이런 뉴스들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모두 다 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죠. 근데 정말 과연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혹은 비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1인 가구가 됐고 우리는 정말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1인 가구가 되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개인의 선택이라고 1인 가구를 생각하고 있지만 이거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거의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한 국가만 빼고 거의 전 세계의 국가들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의 판이 이런 방식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그 압력과 속도에 따라서 그걸 못 이겨서 1인 가구를 선택하게 됐다라는 게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맞는 흐름인 거죠. 미국에서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훨씬 더 급격하게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1인 가구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이게 개인의 문제인가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개인이 왜 1인 가구를 선택했지? 취향의 문제인가? 아니면 가족사적인 특징인가? 혹은 뭐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인가? 혹은 페미니즘과 사상에 대한 것과 개인주의적인 문제인 건가? 이러면서 들어가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특정한 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미디어에서는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았고요. 한 80% 이상이 실제로 노동 패널을 보면 80% 이상이 비혼입니다. 물론 연령이 좀 낮은 게 미디어의 특징이긴 하지만요. 노동자들이 예술 산업계 그리고 금융업계 하는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하는 쪽 그리고 IT 업계 그리고 미디어 플랫폼과 프리랜서들 사이에서 1인 가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요. 의외로 뭐 교사, 공무원, 공공기관에서는 굉장히 적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특징이기도 하죠. 보통 공무원이 되거나 하면은 집에서도 이제 결혼해야지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근데 미디어 업계나 아니면 IT 업계 그리고 24시간 실시간 차트를 계속 봐야 하는 금융업계에서는 사실은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이 굉장히 길고요. 또 특정한 이런 예술 업계에서는 개인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합니다. 나의 개성, 나의 성취.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화가 되고 개인 중심의 삶을 사는 게 훨씬 편하고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러한 산업과 개인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연관성은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해왔던 건데요. 특히 202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클라우디아 골딘이라는 경제학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사실은 금융업, IT업, 미디어 혹은 연구, 법률 이런 업종들은 인간의 시간을 빨아들이고 흡수하는 탐욕스러운 일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일하는 것 같지만 저도 이제 연구 업종에 종사를 하는데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까지, 잠잘 때까지 혹은 잠을 자면서도 연구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못하거든요. 만약에 미디어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죠. 계속 작품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하고 자신에 대한 몰입을 해야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금융업 쪽에서는 성과 중심, 경쟁이나 자기 성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그쪽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이 되면은 이런 기관들은 돌봄의 시간을 뺏겨야 하는 노동자들을 별로 원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이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성들은 이 공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당연히 결혼을 안 하는 선택을 하겠죠. 그런 게 도미노 현상으로 벌어지면은 이곳에서 그 여성과 경쟁해야 하는 비혼 남성들도 결혼을 하지 않는 선택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빨아들이는 일자리로서의 탐욕스러운 일자리 안에서는 1인 가구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거노인이 1인 가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산업별로 봤을 때는 전문직과 그 관련 종사자라고 하는 업종이 22%가 그 부분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중에 22%가 그쪽으로 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한 16%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뭐 제조업이나 여러 가지 다른 산업들 단순 노무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머지를 나눠 갖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혼이라는 것은 개인 중심적인 접근을 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게 전 세계 인류사적인 흐름입니다. 과거 정근대 농업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거의 다 집성촌, 확대가족으로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죠. 저희 어머니도 집성촌에서 오셔가지고 지금까지도 거의 같은 성에 있는 분들, 성씨가 같은 분들이 마을의 동네 주민들로 이웃으로 같이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세대는 초기 산업사회 시대입니다. 제조업이 강했던 시대죠. 이때는 당연히 도시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부부와 자녀 가구, 그러니까 작은 가구의 형태가 도시와 산업화에 유리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당연히 핵가족화의 시대가 벌어졌고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후기 산업사회라고 말하는 서비스 직종, 금융업, 그리고 공간과 시간의 이동을 빠르게 해야 하는 그러한 산업이 발전된 곳에서는 당연히 탈가족화, 그리고 개인화로 불리는 1인 가구가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이 사회가 권유하는, 은근히 권유하는 그런 그런 가족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이것이 누구에 의한 선택인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유동적인 사회에서 나의 시간을 거의 일에 쏟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말 돈을 벌면은 솔로라도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은 혼자 있고 돈을 벌게 되면은 내가 자유롭게 시간을 쓰고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청년에 대한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이게 청년들 세대한테 행복 조건의 1순위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의 세대에서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면 직업 혹은 꿈을 청년 세대 때 꼽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꼽았을 때는 지금 청년들은 경제력과 재산이 압도적인 1순위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나머지가 커버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목한 가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가정을 꾸리겠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20대 초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이 가정이 화목한 것이 되게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라는 의미고요. 실제로 대인관계는 가장 마지막 친구나 그리고 좀 놀랐던 거는 뭐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뭐 이런 이야기가 옛말이 되게 목표의식, 꿈 이런 것들도 가장 후순위 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돈만 있으면 괜찮을까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박말래 할머니의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봤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제 한 그 동영상이 올라온 것이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꽉 찬 여자라고 불리는 20대 후반의 어떤 이제 구독자께서 이 박말래 할머니께 물어봤어요. 지금 결혼을 해야 하는 건지 여러 사람들이 막 결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노인이 되면은 좀 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된다 이런 걸 물었더니 이 할머니가 굉장히 쿨하시잖아요. 이 할머니가 돈만 있으면 혼자 살아라. 개 키우면서 혼자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능력이 있으면 혼자 살아도 되지.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게 이제 비혼주의 카페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던 그런 명짤로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조금 이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 박말래 할머니가 지금 능력도 되게 많고 돈도 많이 있고 영향력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걔 때문은 아니거든요. 혼자의 노력도 아닙니다. 이 손녀가 이 할머니를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또 수영이라고 말하는 이름이 저랑 같아요. 그 고모라고 하는 박말래 할머니의 자녀분이 공동 출연하면서 이 동영상을 이끌고 있거든요. 이 유튜브 채널을. 그러니까 할머니를 지금의 풍요로운 사회로 이끈 거는 삶으로 이끈 거는 사실은 가족인 것이죠. 물론 제가 가족을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거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선택을 약간 넘어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아무리 효심이 강해도 대가족으로 살 수 없듯이 산업사회에서는 후기 산업사회에는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걸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약간 필연적인 수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대죠. 가족을 이뤘던 것과는 다른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이 돈 말고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연구를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브루디에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가 돈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일까? 무엇을 가져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했고 3가지, 실제로는 4가지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3가지의 자원이 사실은 자본의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브루디에가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경제자본이고 2번째가 사회자본, 이른바 사회적 연결망, 인간관계에 대한 겁니다. 양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질이 좋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그래서 그 관계가 신뢰가 있고 자원을 서로 공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는 관계보다는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가 제도적으로 안정된 사회적 질이 높은 그런 자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문화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자본은 여러분들이 몸에 체화를 시키는 자본들입니다. 뭐 취향도 될 수 있고 교양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생활 역량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화된 문화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학력 이런 것들이 제도화된 겁니다. 그리고 객관화된 문화자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으는 수집품들이나 가보, 예술품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재서 자본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를 조사를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1인 가구를 통해서 좀 조사를 했었고요. 실제로는 몇십 명 더 많이 했지만 여기에서는 한 30명, 32명 정도를 실제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 중, 하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고소득층, 그다음에 경제자본으로서 고, 중, 소, 그러니까 저 이렇게 나눴고요. 보면은 사회문화자본이 고소득층 안에서도 굉장히 텅 빈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의외로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이 까맣게 색칠해져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은 경제자본 상위를 지향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돈을 벌어서 좀 풍요롭게 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일 거예요. 이 분들의 삶이 어떤가를 보면은 상위 집단 대다수는 우선 고학력입니다. 제도화된 문화자본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거를 경제자본으로 전환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력이나 자격증 취득에 굉장한 시간을 몰입하죠. 그러면서 반작용으로 나오는 것이 의외로 사회자본이 굉장히 적고 좁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구별짓기 문화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친구를 사귈 때 좀 나한테 도움이 되고 취향이 같고 비전이 같고 목표가 같고 학력이나 아니면은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이 같은 사람들을 사귀려고 하는 경향이 상위 집단에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건 뒤에 다른 집단을 보면은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배타적인 삶을 살고 있고 최고의 과정 이런 걸 밟는 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가장 심각하게 고립되고 우울할 수 있는 군이 이 전문직 고소득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이제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를 서울연구원에서 한 1000명 정도를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외로움, 고립군, 외로움 우울군, 고립 우울군으로 나눠봤어요. 그런데 이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고소득 전문직들이 고립 우울군 가장 심각한 곳에 몰려 있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던 이들의 친구를 사귀고 사회자본이 낮은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그것을 또 드러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외롭다, 되게 지금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골마 있는 부분들이 발견이 됩니다.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경제활동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생활 역량, 그러니까 살림 역량, 우리가 살림 만렙이라고 말하는 그런 역량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집에서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시키지 설거지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뭘 하려고 하면 공부해 이런 거를 왜 네가 하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이들이 몸에 체화된 것은 생활 역량을 체화하지 않는 걸 체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을 하지 않는 것들, 살림이라는 것이 경시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 제가 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 폭삭 소가수다를 친구들이 보라고 해서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범이랑 금명이가 상견례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상견례를 하는 와중에 금명이가 국을 잘 못 푸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그 영범이 어머니, 미래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합니다. 너무 귀하게 자라서 이런 걸 못 푸나 보다. 엄마가 다 해줬나 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랬더니 이 어머니께서 애순이라는 금명이의 어머니께서 제가 너무 귀하고 아까워서 안 가르쳤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짤까지 나올 만큼 많은 회자가 되는 감동적인 부분인데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좀 귀하고 아까우면은 생활 역량을 좀 가르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생활 역량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이 많았고 제가 본 집들 중에서 이러한 집들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기안84의 집이 아닙니다. 고소득 그 중년 남성 1인 가구의 집입니다. 이 분은 빌딩을 가지고 있을 만큼 거의 기안84와 같은 경제력을 유지하는 분이셨는데 실제 자기가 사는 집은 원룸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직주 근접해서 살면서 일을 하는데 모든 걸 쏟았고 집은 그냥 잠만 자면 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안84가 기이하지가 않았어요, 저는. 되게 이제 기이하고 독특하다고 보는 눈은 이른바 이제 다인 가족의 눈인 거고요. 1인 가구의 눈으로 보면은 거의 대부분 압도적인 다수가
고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원룸이나 스튜디오 혹은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80% 이상의 1인 가구는 작은 소형, 초소형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 하위 계층은 어떻습니까? 하위 계층들은 실제로는 생활 역량 만렙입니다. 왜냐면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몸으로 때웠거든요. 그래서 몸과 손, 발에 의해서 살림, 수리, 기술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사회 자본에서도 개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서 친구 사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목욕탕에서 아줌마들이라고 말하는 분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더 이들의 사회자본을 강화시키는 것은 사회복지기관들입니다. 복지관이나 뭐 행정복지센터든 아니면 여러 자활센터든 청년센터든 이런 곳에 저소득층들은 가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곳에서 질이 좋은, 제도화되고 자원의 공유가 많이 있고 신뢰를 쌓는 그런 인간관계들을 새롭게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없는 겁니다. 중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일부는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거고 일부는 하위 계층으로 내려갈 것이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해보면. 그래서 청년들은 그나마 체화된 문화 자본이 있습니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이게 정보 검색 능력에 의해서 살림, 수리, 셀프팁, 세차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려고 하는 거죠. 효율적인 삶을 살려고 하고요. 사회 자본도 완전히 강하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는 게 러닝 크루나 스터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제도화된 안정성이나 신뢰성은 좀 떨어지는 그러한 자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 중간 계층들 중에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사회자본은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불안정하다라는 것은 일자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동료들의 사회자본이 낮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긴 하거든요. 서울시에서도 되게 많이 이제 청년 수당이나 이런 정책들을 하는데 마음 건강 사업이나. 근데 이게 특정한 복지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탁 사업으로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명성을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디 같이 자기의 닉네임으로 가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회 자본의 질을 높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조금 질이 낮은 사회 자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걸 그냥 종합을 해보면은 사실은 지금의 1인 가구 정책들은 관심 대상을 전체로 확장을 해야 하는 거고요. 기존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역량 같은 거 혹은 사회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러한 지점에 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1인 가구에 대한 사회복지학과는 좀 사회적 위험을 어떻게 대비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러한 학문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1인 가구 가지고 있는 명보다는 그림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보다 앞선 우선 좀 어두운 이야기를 3번까지는 하고 4번부터는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제 3은 혼자 하는 삶의 경제학입니다. 지금도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드렸지만 조금 더 살림에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오 싱글족, 골드족, 아까 말했던 그런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의 화려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돈을 벌면은 부자들의 식탁, 먹는 것도 잘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그림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자들의 식탁은 무엇입니까? 이쪽이죠. 색깔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당연히 저 이렇게 와인과 되게 델리컷한 그런 음식들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아까 말했던 부르디에도 구별짓기라는 책에서 식생활에 대한 계층성을 이야기를 했고요. 상류층은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적은 음식을 느리게 먹습니다. 그리고 노동계층들은 양이 많고 배부른 패스트푸드, 기름진 그런 음식들을 선호하죠.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됐던 게 저소득층은 영양 상태도 나쁘고 비만율이나 식품 안정성도 나쁘게 나타납니다. 실제 이게 그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만은 빈곤의 질병이다. 이게 선진국, 경제적 선진국에서의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런 전통적인 계층과 식생활 문화가 1인 가구에게도 나타날까라고 했을 때는 전혀 다른 반전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소득층에 보였던 식생활 문제가 1인 가구에서는 오히려 고소득층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 연구들을 보면은 콜레스테롤 수치, 나트륨 수치율이 제일 높은 게 고소득층입니다. 그리고 식생활 안정성이 제일 낮고 외식과 결식도 가장 많이 합니다. 고소득 1인 가구들이요. 이거는 완전히 기존의 어떤 상식들을 뒤엎는 그런 전환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왜 소득이라는 게 1인 가구의 살림을 개선하지 못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했던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주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식생활 시장, 식재료 시장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 볼까요? 아까 이제 주거와 살림은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살림이 뭡니까? 집안일이라고 하죠. 집안일은 어디서 합니까? 집안에서 합니다. 집안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가 사실은 집안일을 결정적으로 좌우를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82.9%가 소형 가구에 삽니다. 중소기업 대표도 원룸에 살았고요. 직주 근접으로 삽니다. 실제로 이제 SK의 빅데이터와 우리 통계청의 데이터를 병합해서 720만 가구들을 조사를 했을 때 1인 가구들이 다른 다인 가구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직장에 가까운 곳에 살죠. 왜냐하면 다인 가구들은 아이가 생기면 학군 근처 혹은 좀 더 큰 아파트, 외곽으로 가게 되고 1인 가구들은 계속 도심에 머물게 되니까요. 일에 가까울수록 마음도 안 멀어지고 직장과 혼연일치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지 이 집에 이 좁은 집이라는 것은 빨래를 할 때도 잘 안 마르고요. 꿉꿉하게 되고 요리도 당연히 어렵고 그리고 청소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포기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물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저소득층들은 단칸방이나 고시원에서 많이 살죠. 그래서 살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살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부재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중소득층은 하숙집이나 원룸에서 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살림을 하고 싶어도 살림할 맛이 안 난다라고 말하는 중위소득층, 특히 청년 계층들이 많았어요. 초기에는 합니다. 막 꾸며놓고 아름답게 꾸며놓고 야심차게 시작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일이 좀 생긴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는다거나 하면은 들쑥날쑥하는 이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한 게 이들의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한번 그것을 리듬을 잘못하게 되면은 끝없이 추락하는 그러한 살림의 패턴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여러분들 1인 가구들의 삶에서 조금 나아지는 주거의 형태가 되려면은 투룸 이상으로 갔을 때 이게 나아집니다. 빨래를 할 베란다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밥 먹는 곳과 잠을 자는 곳이 분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1.5룸 이상으로 가야 삶이 좀 펴지는 게 있고요. 이게 당연히 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투룸에서 사는 경향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거는 맞지만, 중위소득층이나 저소득층들 중에서도 LH공사나 SH공사에 의해서 임대주택 사업들, 행복주택 사업들을 통해서 투룸 이상의 임대 공간으로 가게 된 경우에는 삶이 소득과 관계없이 확 펴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집의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식료품 시장입니다. 우리 식료품 시장 어떻습니까? 패밀리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다인 가구로 식자재를 구매했을 때 더 싼 거죠. 그 말은 당연히 1인 가구들은 은연중에 이 식자재 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채소, 어패류, 육류, 신선식품을 사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요리를 잘 하는 사람들도 요리를 하다가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고 막 얼려서 놓기도 하고 버리면서 죄책감을 갖고 이러다 보니까 요리할 맛이 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1인 가구를 겨냥한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소포장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값비싸고 더 중요한 거는 건강하지 않는 레토르트 식품이나 즉석 식품입니다. 이거를 이른바 가정식 대체 식품 혹은 가정 간편식이라고 부르죠. 한마디로 1인 가구가 되면은 간편하게 먹어야 하고 값비싸게 먹어야 하고 신선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들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싱글 페널티가 여기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1인 가구들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또 뭐를 했냐면은 주택에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를 좀 표시를 했었어요. 원래 1인 가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돌봄을 받을 사람이 없다. 내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뭐 아프거나 응급한 상황에서 그리고 두 번째가 음식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식사를 하기가 어렵다였고요. 이제 이거는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조사를 할 때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식사가 더 많이 어렵고 그다음에 돌볼 사람이 없다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식품을 어떻게 섭취하는가에 대한 거를 좀 체크를 하게 했고요.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되게 독특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올지는 몰랐는데 저소득층은 사 먹기보다는 해 먹습니다. 직접 요리를 하거나 반찬을 사 먹고요. 그리고 중소득층은 이제 편만하게 다 나왔고요. 고소득층은 일부 직접 요리하는 사람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가장 주택의 식사를 해결하는 방법이 배달 음식과 외식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라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달 음식을 가장 많이 시켜 먹는 거는 고소득층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시켜봐서 알겠지만 더 비쌉니다. 밖에서 나가서 먹는 것보다 더 비싸고 그리고 배달료도 부과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소득층이 3,000원이나 한 건에 이 돈을 배달비를 내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대부분 반찬을 사 먹고 밥을 얼리거나 아니면은 직접 작게 해 먹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둘의 식사의 패턴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소득층들은 돈을 아끼려고, 시간을 아끼려고 식사를 하고요. 저소득층들은 돈을 아끼려고 식사를 합니다. 두 개 아끼는 거는 가성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게 건강에 더 좋을까요? 그거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먹는 식사를 할 때도 조금 달라요.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이제 그 고소득층의 2명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대기업 부장과 그다음에 대학 교수였습니다. 여성분이었고 이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직업의 통제력이 있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건강한 저속노화 음식을 자기가 해먹기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고소득층도 이 부분까지 올라오기에는. 근데 대부분 이제 저소득층이나 중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한 그릇 음식이라고 하는 걸 먹죠. 그냥 볶음밥, 참치, 덮밥, 그냥 원팬 파스타 이런 거를 먹는 상황입니다. 영양의 안정성이 좋을 수가 없는 그러한 식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속노화 편의점 도시락도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게 생각이 드는데 편의점 도시락은 그 자체가 가속의 음식입니다. 가속의 시대에 먹는 음식이에요. 거기에 저속노화를 붙인 겁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결국 저속노화 편의점 도시락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을 붙여놓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빨래는 어떻습니까? 빨래를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거의 대부분 주거가 빨래를 집에서 해서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빨래방이 최근에 되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은 빨래방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요. 고소득층의 상당 부분들은 세탁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밖에 세탁물을 걸어두면 그 다음날 세탁물을 다시 배달해주는 서비스죠. 이 둘은 서로 계층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의미가. 빨래방은 노동을 훨씬 많이 해야 합니다. 모든 빨래물을 싸서 밖에 나가서
그거를 또 세탁을 돌리면서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가지고 오는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러한 서비스고요. 가사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세탁 서비스는 비대면 노동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노동을 가사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또 차이가 나는 게 저소득, 중소득층이 가는 빨래방은 어쨌든 이 사회와 접점을 맺으면서 서로 왕래를 할 수 있고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면 고소득층의 서비스는 집 안에서 이 고객은 있고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고소득층이 많이 쓰는 거거든요. 배달 음식, 그냥 현관문 앞에 놓고 가라. 이러한 식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들은 또다시 시장 안에서도 고립되는 그러한 형국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청소는 어떻습니까? 청소는 둘 다 밖에 가사노동, 가사 서비스에 맡기지 않고 있는 게 기본적인 어떤 보편적인 트렌드였고요. 왜냐하면 중소득층의 경우에는 이제 내가 돈을 좀 더 벌면은 청소 서비스를 맡기겠다. 특히 청소가 좀 어려운 주방이나 아니면 화장실 같은 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맡기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고소득층한테 물어봤을 때는 그런 돈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5만 원 이런 거 쓰는 거 별로 아깝지는 않은데 나는 청소는 내가 한다. 왜냐하면은 누군가가 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기가 어렵다. 안 그래도 부모님도 들어오는 거 그리고 내 물건을 만지는 것을 싫어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만지는 것도 싫고 또 취향 같은 거 나의 질서를 어지럽히게 하는 거 그리고 그걸 누군가가 보게 만드는 게 싫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어지럽혀진 채로 내버려 두고 싶다라는 거죠. 이것도 브루디에가 말한 구별짓기 그리고 약간의 거리두기와도 관련이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청소 서비스에 대한 환타지와 그리고 사생활 보호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못하는 게 청소 서비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사실은 저한테 부여된 시간이 적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런 인용구들은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요. 여러분들 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흥미가 있으시면 밑에를 읽어보시면 또 공감이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 1인 가구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위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1인 가구들에게 결혼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구조적인 상황에서 연어가 이 시류를 거슬러 움직이라고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느껴질 만큼 지금은 1인 가구가 초솔로 사회 혹은 솔로를 권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인 가구들에게 결혼을 하라라고 말할 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조금 파편적으로라도 좀 이야기를 드리면 첫 번째로는 제가 논문에 이 식자재 시장의 문제와 관련해서 썼던 게 공동체 내부 혹은 지역사회 내부에서 신선한 음식을 서로 나누어 갈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자생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근마켓 이런 곳에서도 소분모임이라는 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대량으로 고기나 김치 혹은 식자재 식품을 사서 나누는 거죠. 이미 식자재 시장이 1인 가구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시장의 부분들을 우회해서 자기의 자생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인간관계나 취미 만들기까지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분 그 모임의 사람들이 여기에 이 코스프레를 하는 이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을 했을 때 같이 출연해서 여기에서 행사를 하는 것들을 봤거든요. 본인들이 나와서 여기 그림처럼 분장 코스프레도 하고 서로 취미를 같이 나누는 그러한 모임들로 발전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단지 돈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취향 혹은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 혹은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한국 사회에서는 좀 번역된 책이 있거든요.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유태인 이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유태인 정신의학자가 쓴 자서전과 같은 소설입니다. 이걸 보면은 고통 속에서 인간을 살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라고 말합니다. 근데 1인 가구들이 사실은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살 시도율이 4배 이상 높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만약에 나한테 뭐 내가 책임져야 할 어떤 존재나 나의 역할이 부여됐다면은 내가 힘들 때 자살을 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자살을 시도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는 겁니다. 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굳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때 힘들면은 그냥 이러면 죽을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쉽게 하는 게 1인 가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의미, 내가 어떠한 의미를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되게 중요한 거는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기여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기여를 하는 삶이라는 것도 삶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할 일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민할 수 있는 것은 지인과 함께하는 쉐어하우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투룸을 줄 수는 없어요. 사회적으로 재정도 한계가 있고요. 그런데 각각이 원룸의 삶을 살지만 가운데 공유 공간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쉐어하우스를 실제로 청년들 쉐어하우스 이런 것도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모르는 사람이랑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랑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은 비혼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겠죠. 우리는 살고 싶은 사람이랑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지인들과 살 수 있는 쉐어하우스 정책들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게 좀 법률적인 용어로는 비친족 가구라고 하는 건데요. 비친족 가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죠. 임대 아파트를 같이 지원할 수도 있고요. 법률적인 권리의 어떤 분할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서 이런 부분들의 단절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교육 차원에서 해야 하는 건 생활 역량 교육입니다. 국영수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죠. 그렇지만 국영수만 중요한 거는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살림 역량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서 몸에 체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생존 전략일 수 있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장례 서비스입니다. 장례 서비스를 실제 공영 장례라고 해서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소득층이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나타나는 가족이 없을 때 이걸 하고 있는데 거의 그냥 시체를 처리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더 삶이 암울해진다라는 게 수급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인데요. 실제 외국들에서는 공영장례가 좀 확대된 부분이 있고요. 실제 유품을 정리하고 이들의 인체만이 아니라 인생을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공의 서비스로 장례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들리겠지만 우리한테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면 건강보험과 함께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노인이 됐을 때 간병이 필요하고 요양이 필요할 때 가족 대신에 혹은 가족과 함께 여러 가지 사이드 서비스를 줍니다. 예전에 몇십 년 전만 해도 당연히 요양과 간병은 가족의 몫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회화시킨 게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저는 장기요양보험 안에 장례급여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장례 같은 경우에도 탈가족화된 시대에 1인 가구가 증가했을 때 이들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 부분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베버리지라고 하는 복지국가 담론을 이야기한 사람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저출생의 문제 때문에 요람 정책은 되게 많습니다. 난임에 대한 가구들 지원이나 여러 출산 지원은 많은데 무덤은 없습니다.
무덤 앞까지만 지원되는 게 요양이고요. 무덤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들이 복지국가의 되게 중요한 슬로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게 있습니다. 함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 예전에는 이 일을 했죠. 같이 애도를 하고 임종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중에 기일을 챙기는 게 가족입니다. 근데 1인 가구들은 그거를 맡길 사람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원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원가족이 또 핵가족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조카들은 여러분들을 어머니의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혼자 남을 경우들이 많고 일본에서는 이미 이런 노령화나 초솔로 사회가 이미 도래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했던 게 무덤 친구라는 문화가 새로 확산이 된 건데요. 일본은 합장묘의 풍습이 있습니다. 같이 무덤에 묻히는 건데 가족들이 없어지면서는 합장묘에 다른 외부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묻히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고령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우리 그냥 한번 모여볼까? 라고 시작했던 게 이제 그 무덤 친구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못했던 그런 고민들도 털어놓고 나중에 뭐 문병도 가고요. 또 성묘도 같이 하는 그러한 모임으로 발전을 한 게 무덤 친구입니다.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한국은행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저녁 식사 테이크아웃 제도입니다. 몇몇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아침 식사를 테이크아웃해서 그 자기 자리에서 먹게 했던 것이 코로나 때 이제 같이 모여서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책상에서 먹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 발전을 해서 저녁 식사도 테이크아웃해서 뭐 집에서 먹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먹고 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외식보다는 훨씬 더 건강이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음식들이 없는 그런 식사가 되겠죠. 또 안식 휴가 제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 휴가, 리프레시 휴가라고 말하는 제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자기 개발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법령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리프레시 휴가는 IT 업계들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휴가들은 저는 1인 가구들이 의무적으로 가지기에 마땅한 휴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시간을 다인 가구보다 일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다인 가구들은 휴직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나 이런 것들이 물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했다고 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에서 좀 멀어져서 어떤 끊김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1인 가구들에게는 부족한 거죠. 턱없이. 그래서 쭉 계속 일하면서 번아웃과 소진이 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40대 초반 정도가 되면 이미 번아웃이 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그런 경우들을 대비해서 당연히 리프레시 휴가나 아니면은 안식 휴가 같은 것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또 굉장히 쪼잔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쪼잔한 부분을 좀 건드리면 차이를 인정하는 기업복지에 대한 겁니다. 건강검진 같은 겁니다. 건강검진하면 배우자 건강검진을 같이 해줍니다. 근데 1인 가구는 혼자 합니다. 그럴 경우에 1인 가구들을 프리미엄 서비스를 저는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돈으로, 왜냐면 1인 가구가 아까 말했듯이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경우들이 그런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야 하는 거고요. 학자금 지원 같은 것도 자녀를 위한 학자금 지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갈 수도 있고요. 경조사 지원, 이른바 비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나 비혼식을 하니까 경조사비를 달라 뭐 이런 경우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이를 인정하면서 고민을 했을 때 기존에 석연치 않았던 1인 가구에 대한 차별들과 배제들을 조금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1인 가구들은 싱글세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드렸습니다. 1시간 동안 제가 쉬지 않고 그냥 빠르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